이제 20강체인데요. 암시와 복선 파트거든요. 우리 교재 191쪽에서 201쪽까지를 이어서 쭉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학에서 이 암시와 복선이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요. 왜냐면은 어떤 그 객관적인 팩트, 객관적인 정보가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것만을 묻는 게 아니라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평가원에서 출제를 할 때는 뭐뭐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준다. 또는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암시한다. 암시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보여준다라든가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암시한다든가 또는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부각한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뭐를 암시한다, 뭐뭐를 부각한다, 뭐뭐를 드러낸다 이런 것은 딱히 딱 이게 객관적으로 뭐 나왔냐 안 나왔냐 이거를 이렇게 안구로 눈의 안구로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학에서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이 문학에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걸 암시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인데 반드시 이것을 이러한 대화나 이런 부분이 어떤 자연 배경 묘사가 있어.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을 암시하는지 이 심리를 암시한다든가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증명을 하냐 이거죠. 이런 점에서 문학이라는 게 뭐 굉장히 주관적이다. 이것은 객관적이지 않다.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 파트에서 이제 제가 설명하는 이 암시와 복선이라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문학에서는 이런 게 인과적으로 이래서 이것은 이걸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래서 암시한다고 볼 수가 없고 이래서 이건 틀리고 이래서 이건 맞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알아가는데 이번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학은요 그 9시 뉴스가 아니에요. 근데 9시 뉴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객관적인 그 정보를 막 이렇게 파편적으로 나열하는 것이잖아요. 뭐 강원도에 눈이 왔습니다. 서울지방에도 뭐 하얀 밀가루 같은 뭐 눈이 도시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갑자기 뭐 스포츠가 나오기도 하고 뭐 연예인 뭐 어떤 뭐 사건이 나오기도 하고 막 계속 어떤 사건들의 파편적인 나열 어떤 뭐 여성 추행범이 뭐 10여 건의 이상의 범행을 저지르다가 드디어 잡혔습니다. 또는 뭐 정치인 누가 구속됐습니다. 도대체 맥락이 없잖아요. 이 시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냥 나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팩트죠, 팩트.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맥락 없이 그냥 파편적으로 단편적인 정보를 그냥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하나의 유기적으로 딱 짜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단어나 구절, 문장도 그냥 무의미하게 파편적으로 정보를 맥락 없이 그냥 툭 던져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한정된 지면 내에서 결국에 문학에서는 어떤 그 삶의 의미, 가치, 어떤 주관적인 의미 해석을 꾀하려고 조직화해온 하나의 유기적으로 굉장히 잘 의도적으로 잘 짜여놓은 하나의 그 작품이다 이겁니다. 예술의 구성력을 갖춘 작품이에요.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어떤 정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그 인물이 과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 사물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고 이런 어떤 자잘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 다음에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이렇게 인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짜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파편적 정보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전체는 어느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무의미하게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롭게 암시되고 깔아놓은 어떤 의도적으로 깔아놓은 플롯이다 이거죠. 플롯이라는 말 자체가 그 음모라는 뜻이 있거든요. 플롯, PLOT. 이런 그 플롯 구성 아래 유기적으로 짜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단어, 자연물 하나, 어떤 대화 하나 이런 것들 자체가 심상치 않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걸 통해서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암시한다. 또는 이걸 통해서 이건 사건의 내막을 보여준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인과적으로
앞에 부분 보고 뒤에 부분 보고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이렇게 퍼즐 게임 하듯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이것이 이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문학 개념에서 암시와 복선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어떤 무의미한 정보들을 파편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단어 하나, 어떤 문장 하나들이 다 뒤에 사건하고 어떤 인물의 심리나 성격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암시된 것이고 밑에 깔아놓은 복선이다. 먼저 이렇게 아셔야 되고요. 선지에는 무엇을 통하여 보여준다, 암시한다, 부각한다, 뭐뭐를 통하여 드러낸다. 이게 바로 전부 다 암시와 복선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191쪽에 그 암시의 기법들 그 사이 빈칸이 좀 있잖아요. 거기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좀 필기를 해보세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암시와 복선이란 말 중에서 그러니까 암시가 복선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암시는 그냥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뭐 주제의식이라든가 인물의 심리, 정서, 사건의 내막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뭐 주제 같은 거 권선징악, 악한 자는 망한다 이런 것을 작가가 뭐 직접 제시하지 않잖아요. 어떤 작품에도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 인물의 성격은 뭐 어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대화나 행위나 어떤 외양 이런 것을 통해서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다 암시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암시 중에 하나가 복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복선의 이 복자가 이제 엎드릴 복자거든. 밑에 이제 드러나지 않고 밑에 깔렸다 엎드릴 복자. 그 다음에 선은 그야말로 이제 줄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밑에 엎드려져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데 거기에 선이 있어. 그러니까 선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인과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깔아놓은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뜻이 이거예요.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암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특히 인과적인 구성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녀는 급히 뛰어가고 있었다. 바람에 머릿결이 휘날리고 있었다. 허겁지겁 뛰어가다가 구슬 상자를 놓치고 구슬들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영롱하게 빛을 내고 있었다. 그 구슬에서 하얀 쪽지가 나왔다. 그러나 소녀는 모르고 뛰어가는 것이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었다면 그 구슬에서 나온 갑자기 무슨 뭐 하얀 쪽지라고 하는 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누군가의 눈에 띄어가지고 어떤 사건의 전개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구슬에서 나온 하얀 쪽지라든가 뭐 그때 하늘 배경의 모습이라든가 그때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와서 골목에 있는 가로등에 불을 꺼버렸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불길하다든가 어떤 사건을 미리 좀 암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그 구슬에서 나온 쪽지가 나중에 어떤 사건으로 인과적으로 연결이 될 때 구체적인 인과관계로 연결이 될 때 그러나 지금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엎드려 있어. 그러나 선이 있어. 이렇게 인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연결이 됐을 때 특히 그것을 복선이라고 하고요. 암시 속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선은 시보다는 그 소설이나 희고 긴 어떤 사건이 있죠. 이런 때에서 쓰는 개념입니다. 복선이라는 게 인과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연결이다. 그러니까 선후 인과적인 논리를 잘 따져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이 사건은 필연적으로 나중에 어떤 것하고 뭐다? 연결이 돼 있다. 암시와 복선. 이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이겁니다.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드러낸다. 요런 게 바로 암시와 복선에 관한 문제예요. 뭐뭐를 드러낸다. 이것은 뭐를 드러내느냐. 이거는 뭐를 암시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부분을 통해서 화자나 인물의 정서나 심리. 예, 정서나 심리. 9시 뉴스에서는 뭐 눈이 내렸습니다. 영동 지방에. 근데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인물 심리를 암시한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나 문학 작품은 철저히 인물의 정서나 심리 또는 성격을 암시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것의 이제 그 수단, 그것의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화를 통하여, 이게 주고받는 대화를 통하여, 또는 묘사, 외양 묘사, 뭐 맥이 아가리처럼 생겼다라든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외양 묘사를 한다거나 행위 있죠, 행위. 뭐 문을 확 닫고 나가버렸다. 이런 행위를 통해서
어떤 내면 심리. 근데 심리는 대부분 성격하고 관련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문학은 인간학입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학문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인간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은요, 인간의 심리나 성격을 의미합니다. 결국에는 그 인간의 어떤 본성, 인간의 성격, 그 다음에 그 인간의 독특한 어떤 개성, 독특한 어떤 주체성, 이런 것에 대한 탐구가 바로 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은 인간을 떠나지 않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어떤 외양,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그 인간의 독특한 개성, 특성, 심리, 성격, 심리는 다 성격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는 그냥 대화가 아니고 또 묘사는 그냥 묘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대화나 묘사라는 게 나오면 이거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성격, 어떤 특성, 이거를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바로 암시라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암시. 그러니까 암시는 그냥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이 주관적인 것 속에도 나름의 뭐가 있냐면은 이 주관적인 속에도 어떤 주관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이 주관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답으로 맞냐 틀리냐를 채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문학은 주관적이다.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이건 학문이 아니다. 이건 객관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름의 이러한 대화나 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나 강한 어떤 그 특성들을 암시한다, 보여준다라고 말을 할 뿐이지 여기에도 논리가 있어요. 이렇게 볼 수 있냐 없냐 이런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사, 이제 소설이라든가 희곡, 시나리오 이렇게 스토리가 있는 이 사건이 긴 사건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걸 통해서 어떤 뭐 소재를 통해서 사건의 내막 또 의미를 보여준다. 보여준다. 여기서 드러낸다거나 보여준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암시, 복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인물의 심리라든가 사건의 내막과 관련된 게 이제 배경이란 말이에요. 배경에는 시간하고 공간적인 배경이 있거든. 그 시간은 그냥 시간대를 쓴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감독이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뭐 기생충이다, 뭐 미나리다, 뭐 이런 영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디렉터 감독이란 말이에요. 그럼 감독이 그냥 아무 세팅을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특정한 어떤 시간, 이별할 때는 대부분 뭐 밤이다. 아침에 뭐 이빨 닦고 이별하지는 않잖아요. 해가 솟는데 대부분 이별할 때는 어떤 강물이 있고 그때 비가 내리면 좋죠. 분위기는 좀 어둠침침하고 으스간 어떤 외진 어떤 커피숍에서 우울한 얼굴의 두 남녀가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여자가 갑자기 몸을 이렇게 세웠다. 남자는 앉아있는 남자는 흐느낀다. 이때 이제 이제 거센 비가 내린다거나 또는 호수에 촉촉히 젖어서 흐느끼는 듯한 호수의 물결이 밤 불빛에 빛나고 있었다라든가. 요러한 그 세팅 처리를 잘하는 감독이 유능한 감독이잖아요. 그 감독이 바로 소설가예요. 작가들입니다. 근데 작가는 하나의 그 창조자들이라고 볼 수 있죠. 삶의 창조자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 작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나오는 이 시간이라든가 공간 설정은 대단히 이 배경에서 단순한 배경이 아닙니다. 9시 뉴스에서 나오는 뭐 9시에 어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또 연예인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스포츠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그 삶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떠한 그 감정을 느끼고 어떤 가치 지향성이 있고 삶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주관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그 주관적인 활동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인과적인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걸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것을 보여준다가 맞냐 틀리냐를 검증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라든가 또는 뭐 이런 시간 공간적 배경을 통해서 화자나 인물의 어떤 심리 정서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든가 암시하다든가 또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거를 또 암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듯이 산철쭉이 5월의 밤하늘 아래 소리 없이 몸을 뒤척이며 흐느끼고 있었다. 그럼 이거는 어떤 9시 뉴스가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로운 문장입니다. 이게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이거죠. 왜냐면은 산철쭉은 이제 4월 말에서 5월 지금 이제 5월 같은 때 피잖아요. 그럼 5월이다 시간이죠? 밤이다 시간이죠? 하늘 아래 이게 공간이잖아요.
그럼 이 공간적 배경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소리 없이 몸을 뒤척이며 흐느끼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불길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우울하고 이러한 사건이 펼쳐질 것을 뭐 하냐면은 암시하는 거야. 암시하는 거. 암시한다 이거죠. 암시.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느닷없이 여기에다가 A에다 밑줄을 긋고 이것은 뭐뭐를 보여준다, 드러낸다 했는데 뭐 활기찬 분위기를 드러낸다거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너무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접근한 것이고 실제로 평가원 수능 문학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굉장히 세련되게 문제를 내는 것이죠. 일단 원론적인 굉장히 개념적인 차원에서 암시와 복선의 이야기를 지금 간단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연물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산철주 이런 거. 자연물은 전부 다 인물의 내면이나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든가 그 사건의 의미, 내막 같은 것을 자연물을 통해서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드러낸다, 보여준다, 뭐뭐를 통해서 부각한다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선지에 나와 있는 드러낸다, 보여준다, 부각한다 이것은 암시와 복선에 관한 문제다. 이걸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먼저 개념적인 그 이해가 전제가 되고서 우리 교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이 노트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 교재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제가 내용에 집중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191쪽의 그 암시의 기법들 밑에 박스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선지가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대화나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심리나 성격을 암시한다. 암시한다에 동그라미 딱 치고 드러낸다, 보여준다, 부각한다. 이런 세 가지 소수로를 더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뭐뭐를 통하여 드러낸다, 보여준다, 암시한다, 부각한다. 이것은 다 똑같이 암시와 복선에 관한 문학 선지의 용어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드러낸다, 이건 암시한다, 부각한다, 보여준다. 보여준다도 직설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이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다 보여준다. 이건 암시한다. 나와 있든 깔려 있든 간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도 자연 배경이나 이제 자연물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나든가 전개될 사건을 암시한다, 드러낸다, 보여준다, 부각한다. 이렇게 나오고 또 세 번째 비유적 표현을 통하여 인물의 심리나 성격이나 사건의 내막을 빗대어서 드러낸다, 보여준다, 부각한다, 암시한다 이런 용어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시한다, 드러낸다, 부각한다, 보여준다 이건 똑같은 암시와 복선에 관한 문학 선지의 대표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92쪽에 보면 2011년도에 이호철의 나상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평가원에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내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샘플 문제가 하나가 있죠. 기억해 보시면 초라한 들판이라는 이게 뭐죠? 공간이 나왔잖아요. 근데 들판이 초라해. 근데 초라한 들판이 뭘 암시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전후 맥락을 봐야 되냐. 이게 전후 맥락을 봐야 되잖아요. 파편적인 무의미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이 초라한 들판은 그냥 공간이 아니라 어떤 인물이 처한 상황이나 인물의 심리라든가 사건의 내막하고 관련이 된 의미로운 공간이 나온 것이지 그냥 뭐 객관적으로 툭툭 이렇게 던져놓은 공간이 없어요. 유기적으로 완벽하게 짜놓은 하나의 예술적인 구성력을 갖춘 예술 작품이 문학이다. 그러니까 이 공간은 무의미하지가 않아. 근데 초라하다 돌판이 왜 그런가 하냐면은 바로 첫째 줄에도 앞뒤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밑줄 친 부분을 알기 위해서라도 앞뒤를 봐야 됩니다. 첫째 줄에 보면은 바깥에는 바람이 세게 불었다. 바람, 자연물을 통해서 세게 불었어.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는 지금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바로 뒤를 봐야 돼요. 이게 뭔가 바람이 부는 걸 통해서 뭔가를 암시하고 있거든. 거정문이 습기 어린 소리를 내며 열리고 닫히곤 했고 문이 열릴 때마다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부유스름하게 아득히 뻗어 있었다. 바로 밑에 이제 인물의 사건이 나오죠. 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또 비어져 나왔다. 형은 성을 내며 왜 우냐 흐 하고 재편에서 지가 더 울었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슬픔이다 말이야. 슬픔. 형과 동생의. 근데 밑에 쭉 읽어보면은 다리가 절룩거리는 그래서 끌려가는 그 형이 자기가 일부러 넘어지면서 동생에게 나를 아는 체 하지 마라. 나는 쓰러져도 너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따발총을 맞고서 형이 꼬꾸라졌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형의 비극적인 죽음 내지는 거의 깊은 상처. 형의 희생.
형과 동생이 얽힌 서로를 아껴주는 그 마음, 이런 것도 있고 형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건적인 맥락에서 볼 때 바깥에 바람이 센 것은 바로 어떤 비극적인 사건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기억의 초라한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인물들의 내면의 슬픈 마음, 그 슬픈 마음을 공간적으로 드러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니은의 형의 걸음은 더 절룩거려졌다. 계속 다리에 통증이 심화돼서 더 이상 행군을 할 수가 없어. 끌려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뭘 암시하냐면 어떤 뭐 형의 어떤 주저앉음, 형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다 그 밑에서 형이 꼬꾸라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기억은 그 밑에 보면은 형의 내면 풍경을 보여준다라고 이런 선지를 쓴 거예요. 어떻습니까? 근데 풍경이라고 했을 때는 외적 풍경도 있고 내적 풍경도 있거든. 항상 제가 안과 밖을 이야기하잖아요. 안이라고 하는 건 내면 풍경. 근데 풍경이 안에 있는 풍경은 내면 심리를 말하거든. 내면 심리. 그러니까 여기 초라한 들판이라고 하는 것은 벌써 형이 자기가 곧 행군을 더 이상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형의 자포자기하는 마음, 형의 슬픈 마음, 이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은 이 자기가 곧 쓰러질 것이다, 더 이상 행군을 못할 것이다,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디귿 한방눈이 내렸다 바로 밑에 보면은 형이 동생의 귀에다 입을 대고 너 무슨 일이 생겨도 나를 형이라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쓰러질 수도 있지만 너만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가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너도 다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희생되고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자기의 불길한 운명을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쓸쓸하고 어떤 암담한 내면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눈 덮인 초라한 들판이 아득히 뻗어 있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외적인 공간이 아니라 반드시 인물의 내면하고 연결된 그 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작품에서 공간은 그냥 공간이 아닙니다. 특히 들판이 초라하다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있는 거예요. 들판이 왜 초라할까요? 바깥에 있는 들판들은요, 초라하거나 화려하거나 뭐 자랑스럽다거나 수치스럽다거나 그런 게 없어요. 들판은 들판일 뿐입니다. 비는 비일 뿐이고요. 하늘은 하늘일 뿐이고 뭐 구름은 구름일 뿐이에요. 하얀 구름, 검은 구름, 거기에 의미가 원래 없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자가 또는 그것을 수용하는 자가, 그걸 해석하는 사람이, 또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 검은 구름을 보면 어떤 불길한 내 운명과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들판이 초라하다고 나온 것은 어떤 초라하고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초라한 들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들판은 그 자체대로 초라하거나 뭐 화려한 것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초라하고 쓸쓸하고 비극적인 처지에 놓인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에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어떻게 썼냐면은, 기억은 형의 내면 풍경, 그러니까 내면 의식, 심리, 그런 정서, 그것이 공간을 통해서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초라한 들판이 뭐냐? 그것은 그렇게 초라하고 쓸쓸하고 암담한 처지에 있는 그 인물의 심리를 보여준다라고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생뚱맞다, 뭐 초라한 들판은 그냥 객관적인 공간인데 무슨 형의 내면 풍경하고 뭔 상관이야, X,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게 문학에서의 특유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답은 확실하게 틀린 데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웬만하면 암시하면, 웬만하면 옹이 해도 하고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은은 형의 걸음이 더 절룩거려졌다. 그리고 이제 총 맞아서 거꾸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형의 최후를 암시한다. 비극적인 최후를 암시하는 거죠. 암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여준다, 어떤 때는 암시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 디귿은 한방눈이 내렸다. 근데 한방눈이라고 해서 다 뭐 희망, 소망, 순수, 순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의 한방눈이라는 자연물은 뭐냐면은, 형이 동생의 귀에다 대고 나를 형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형의 그 표정은 밑에 보면은 굳은 표정을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연물은 그냥 자연물이 아니라 9시 뉴스에 나와 있는 서울 지방에 5월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무의미한 드라이한 그런 단편적인 소재로서의 자연물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 심리라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항상 초라한 들판도 인물의 심리, 한방눈도 인물의 심리, 또는 사건의 어떤 배경 암시, 사건의 전개 방향과 암시되는 거. 요런 식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문학을 보는 하나의 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시와 복선 이 파트도 그냥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선지가 비로소 이제 자연스럽게 다가오면서 빨리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그러니까 비극적 분위기가 지금 형이 죽잖아요. 꼬꾸라져. 이게 형의 죽음이라고 하는 서사 전개에 형의 희생, 무자비한 폭력 앞에 희생되는 형의 일생, 그리고 형과 동생의 우애, 이러한 사건의 주제적인 맥락하고 연결이 돼서 한방론을 해석을 해야지, 한방론이 도대체 뭐 비극적 분위기 고조시킨 거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 듯이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연물이나 시간, 공간 이런 것들은 다 인물의 심리, 어떤 사건의 내막, 사건의 주제, 사건 전개 방향과 관련이 있는 뭐다? 암시와 복선의 장치다. 이게 이제 확고하게 여러분들 내면 속에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193쪽에 그게 도표 있죠. 제가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전부 다 암시와 복선이다. 복선에 가로 열고 암시에 괄호 열고 복선이란 말을 좀 써놓으세요. 사건의 전개 방향, 그리고 인물의 내면 심리, 정서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암시와 복선과 관련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연물, 시간, 공간, 배경, 대화, 행위묘사, 외양묘사. 묘사에 괄호 열고 외양묘사, 행위묘사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여운 있는 결말. 이런 것들도 다 암시잖아요. 여운이 있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말 줄임표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놔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암시가 있는 거죠. 암시. 삶은 암시입니다. 우리 일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될까? 우리의 운명이 암시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내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고,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우리들 운명을 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은 하나의 예술 작품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 유기적으로 잘 짜야지. 그러나 그것은 그 작품은 완성된 작품이 아니라 붓을 그리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방향대로 삶이 그려지는 굉장히 유연성 있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암시 덩어리예요. 잘 짜여진 아름다운 암시죠. 자, 194쪽에 개념 확인 문제 그냥 읽어보면은 가슴에 새길 말. 문학에서는 작가가 주제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뭐 권선징악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뭐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틀렸고요. 시에서는 2번 주로 자연물 같은 걸 통해서 화자의 정서가 암시되고요. 3번 소설, 희곡, 시나리오 이렇게 서사가 있는 것 속에서는 자연물도 나오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대화, 묘사 등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암시한다. 암시한다 동그라미 치고 드러낸다, 부각한다, 보여준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암시한다 옆에 써놓으세요. 보여준다, 드러낸다, 부각한다, 이런 서술어들이 다 똑같이 암시와 복선의 용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시요. 그러니까 뭐 억압자적인 존재를 찾아내면 됩니다. 뭐 억압자 이렇게는 안 나오죠. 예를 들면 1번에 바깥은 거친 들판에 이리떼만 몰려다닌다. 이리떼 딱 동그라미 치고 사람인 양 꾸민 잔나비 떼들 쏘다닌다. 딱 동그라미 치고. 그러니까 이리떼는 몰려다니고 잔나비 떼는 쏘다니죠. 그런데 내 길이는 맘둘 곳, 몸둘 곳 없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대비적인 구성이잖아요. 일이나 잔나비들은 맘 놓고 막 쏘다니고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길이는 어디에 갈 곳이 없구나. 제목이 검은 건데 검은 거는 안 나오고 여기에 기린이 나왔기 때문에 기린이 일종의 검은고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족에 아끼고 상서로운 동물. 화자가 지향하는 동물이 기린이거든. 근데 기린은 갈 곳이 없고 여기 이리떼와 잔나비떼들만 막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떼와 잔나비떼가 일종의 힘 있는 자, 지금 행세하는 자, 권력자를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동물들을 통해서 우의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에서는 이리떼와 잔나비떼가 이 작품에서는 힘 있는 세력으로 암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문 아주 굳게 닫고 벽에 기대선 채 해가 또 한 번 바뀌거늘 1년이 또 갔어. 이 밤도 내 길이는 맘 놓고 울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이 상황상으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짜여진 거잖아요. 맥락 없이 그냥 9시 뉴스처럼 막 내 이리 때 지나갑니다. 잔나비 때 지나갑니다. 예, 저 길이는 홀로 길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술 작품을 꾸며놓은 게 아니잖아요. 9시 뉴스는. 그러나 김영랑의 요 작품에서는 이리떼와 잔나비떼들의 대비돼서 기린은 울지도 못하고 갈 곳도 없다. 그러니까 기린은 연약한 존재고 이리떼 잔나비떼는 어떤 권력자, 부당한 횡포자들로 암시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도 부당한 권력을 암시하는 시어를 찾으라고 하면은 조그마한 쇳덩이만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까칠한 굴뚝새가 몸을 감춘다. 굴뚝새는 피해 다니면서 몸을 감추는 대상이고요. 어디엔가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는 것일까. 솔개는 하나의 공격자, 무서운 존재. 이걸 피해서 굴뚝새가 몸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굴뚝새는 희생자고 약자고 민중이고 솔개는 어떤 그 억압자, 횡포자, 권력자를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암시와 복선에 관한 그 고전 소설을 응용해서 문학 전공한 선생님이 평가원에서 낸 문제 중에 가장 빛나고 좋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196쪽에 나와 있는 호질이에요. 195쪽에 나와 있죠. 2012년 수능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빛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197쪽의 보기를 한번 보면요.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 작품에서 5 아들들이 나오는데 동리자의 성이 다른, 그러니까 뭐 여러 남자들 사이에서 성이 다른 5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동리자라는 과부가. 그러니까 수절을 잘하는 과부라기보다는 좀 위선적인 과부죠. 북곽 선생을 여우로 여기고 있는 거야. 이 5 아들들이. 이는 북곽 선생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하여 작가가 마련한 설정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지원이 호지를 쓸 때는 북곽 선생이 마을에 있는데 위선자인 유학자예요. 그러니까 동리자도 위선자고 북곽 선생도 위선적인 유학자단 말이야. 그것을 풍자는 비유적으로 비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북곽 선생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5 아들들이 그들이 여우에 대해 하는 말과 행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우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5 아들들이 대화 나누는 그 대화 내용이 있는데 여우에 대해서 하는 말은 곧 뭐냐면은 북곽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암시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까 그 초라한 들판과 같은 거 나왔었잖아요. 공간을 통하여 뭐뭐를 암시한다. 또는 뭐 자연물을 통하여 암시한다. 근데 공간과 자연물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5 아들들이 여우한테 하는 말과 행동이 있어. 그거를 통해서 북곽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라고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그 여우는 곧 북곽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5 아들들이 그 여우한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느냐 그걸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195쪽의 답안에 보면은 5 아들들이 서로 수군대잖아요. 어떻게 수군대냐면은 예법에 과부의 문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 과부가 자기 엄마거든. 우리 엄마는 과부인데 남편이 없어. 근데 함부로 들어오지 않는데 북곽 선생은 어진 사람이나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근데 엄마 방에서 어떤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바로 마을에 사는 유명한 그 굉장히 존경의 대상인 북곽 선생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곽 선생이 유학자인데 우리 엄마 방에 와서 노닥거릴 리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들으니 우리 고을에 성문이 헐었는데 여우굴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아들이 하는 말이 내 들으니 여우란 놈은 천년을 묵으면 둔갑해서 사람 신용을 할 수가 있다 하니 저건 틀림없이 여우가 북곽 선생으로 둔갑한 것이다. 그러니까 북곽 선생이 우리 엄마 방에 올 리가 없고 그분은 도덕 군자이기 때문에 와서 노닥거리지가 않고 저건 여우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우에 대해서 이 아들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의논하기를 내가 들으니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저 여우를 잡자. 여우 사냥하자. 그 저건 북곽이 아니다. 진정한 북곽 선생이 아니고 저건 여우가 둔갑한 것이다. 여우의 갓을 얻으면 큰 부자가 될 수가 있고 했죠. 그만큼 여우의 갓이 비싸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또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은 대낮에 그림자를 감출 수가 있다. 그만큼 이제 여우는 굉장히 그 변신에 능하다 이거죠. 또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려서 누구라도 그를 좋아한다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여우는
그 꼬리를 흔들면서 애교를 잘 부리고 아첨 같은 걸 잘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우를 잡아 죽여서 나눠 갖는 게 어때 하면서 여우를 잡으러 엄마 방, 과부 방에 쳐들어가죠. 그래서 쳐들어가니까 라반의 북악선생이 크게 놀라서 도망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겁이 나가지고 목덜미에 막 귀신처럼 춤추고 낄낄거리며 나가다가 구덩이 속에 푹 빠졌는데 거기 이제 똥통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도망치면서 마에서 이제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범을 만나니까는 범 앞에서 3번 절하고 꿇어 앉아서 하는 말이 범님의 덕은 지극하시죠 하면서 막 대단한 아첨을 이렇게 막 떨고 있잖아요. 그래서 범이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내 앞에 오지 마라 구리다. 유난 유라더니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유는 유학자고 뒤에 나와 있는 유는 아첨할 유자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자라는 것은 아첨을 잘한다고 하더니 과연 그렇구나. 이 아첨쟁이야 꺼져라 구리다. 이렇게 범이 동물이 오히려 인간 유학자를 꾸짖는 거예요. 위선적인 유학자를 꾸짖는 거죠. 네가 평소에 천하의 악명을 모아서 내게 덮어 씌우더니 사정이 급하니까 아첨을 떠는구나. 이 아첨쟁이야 꺼져라. 이미 앞에서 5 아들들이 여우는 아첨을 잘한다. 애교를 잘 부린다.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린다. 이런 말하고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여우에게 하는 그 5 아들들의 말과 행동은 곧 북곽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 이미 다 깔아놨잖아요. 이 여우 같은 북곽선생. 이렇게 북곽선생을 까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중략 이하에 보면은 북곽선생이 이렇게 범한테 막 아첨을 떨다가 살려달라 이렇게 하다가 범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계속 절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농부가 선생님 왜 들판에 절하십니까? 그러니까 북곽선생이 또 얼른 말을 돌려가지고 범한테 아첨하던 북곽이 농부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늘이 높다 하되 머리를 어찌 안 굽히며 땅이 두텁다 어찌 조심스레 걷지 않겠는가 이렇게 변명을 금방 자기 합리화를 금방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로 자기의 그 치부라든가 부끄러운 부분을 얼른 감추고 변명을 하는데 능수능란한 북곽선생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것은 다 여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이 보기하고 제시문 내용을 종합적으로 보면은요, 여우가 사람 신용을 한다 이 말은 저건 여우지 진정한 유학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보기에 나와 있듯이 이는 북곽선생의 위선을 풍자하기 위하여 작자가 마련한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말, 여우가 사람 신용을 한다. 이런 말은 저건 여우다. 여우에 불과하다. 이 말은 곧 뭐를 의미하냐면은 북곽선생은 진정한 선비가 아님을 뭐한다?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작품 전체의 주제적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결국에 이 의미를 말하려고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통해서 이런 주제를 암시한다 했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근데 2번은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된다. 그만큼 이제 여우의 갓은 비싸다. 이런 말인데요. 이것은 북곽선생이 부를 이용하여 높은 벼슬을 얻었음을 암시한다. 근데 이 북곽선생이 굉장히 돈을 이용해 가지고 높은 벼슬을 얻었냐. 근데 이 작품에는 그런 게 없고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제시문의 첫째 문장에 보면은 정나라 고을에 벼슬의 뜻이 없는 선비가 살았다. 북곽선생이다. 근데 나이 40에 교정한 책이 10권이나 되고 책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다 사모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북곽선생은 좀 위선적이긴 해. 막 과부 집에 막 들어와서 같이 노닥거리고 이런 위선적인 짓도 하긴 하는데 이 사람은 팩트로 보자면은 벼슬의 뜻이 없어요. 그리고 여우의 갓을 얻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요. 저 여우를 잡아가지고 갓이 비싸니까 5 아들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주체가 5 아들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 이것이지 북곽선생이 높은 벼슬을 얻었다. 사실과도 다르고 인과적인 논리에서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틀린 것이고요. 3번을 보면은 아들들이 하는 말이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 굉장히 그 자기의 본 모습을 싹 가린다 이거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싹싹 감추잖아요. 자기 치부를 농부 앞에서 범 앞에서 계속 이렇게 아첨하다가 범이 사라진지도 모르고 계속 아첨하고 있다가 농부가 뭐 하세요 하니까는 얼른 말을 돌려가지고 하늘 아래 안 굽힐 수가 있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는
그 여우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북각 선생의 성격과 행위를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우의 신발을 얻으면 그림자를 감출 수 있다. 이제 이 말은 곧 북각 선생이 어떤 성격이냐. 그것은 농부 앞에서 자기의 치부, 부끄러운 부분을 감추는 행위를 예고하고 있다. 암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우한테 했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북각 선생이 앞으로 무슨 행동을 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암시 복선이에요. 그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여우의 꼬리를 얻으면 애교를 잘 부린다. 그만큼 이제 애교 떨고 아첨을 잘 떤다. 이런 말을 여우한테 했는데, 과연 북각 선생이 이제 습격을 당해가지고 다섯 아들들이 쳐들어오니까 쫓겨나가면서 범을 만나자 범 앞에서 뭐 했냐면은 애교를 부리고 아첨을 떨었죠. 그래서 이러한 애교를 잘 부린다 이 여우에게 하는 말은 북각 선생이 범을 만났을 때 비유를 맞추려는 그 행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인과적으로. 이게 복선이에요. 복선. 밑에 선이 이렇게 깔려 있어.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선이 연결되어 있다 이거죠. 인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맞느냐 이거요. 5번에 여우를 잡아 죽이자 이 말은 이제 그 북각 선생이 여우기 때문에 이제 북각은 여우다. 진정한 유학자가 아니다. 여우 사냥하러 가자. 그럼 북각 선생은 어떻게 된다? 봉변 당할 것임을 뭐한다?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출제를 잘한 것이고요.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이면서도 어떤 언어 논리적인 것, 문학에서 암시와 복선이 어떻게 선호관계,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면서 맞다 틀리다를 이렇게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문학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출제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박지원의 뭐 호질 뭐 작품 주제, 실학사상 뭐 이런 거 아무리 외워도 소용없어요.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즉각적으로 딱 거기에 나와 있는 암시와 복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어와 관련해서 선호관계, 이 맥락적으로 살펴봐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냐 없냐, 이 상황파, 인물의 정서, 사건의 전개 방향 이런 것을 잘 살펴야만이 풀 수 있는 문제다 이겁니다. 자, 197쪽의 2번도 암시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 오발탄인데 시나리오죠. 근데 이게 2002년도에도 나왔고요. 2019년도에도 이 동일한 장면이 그대로 출제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 출제 흐름이 나온 게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특히 6구평인데 나왔는데 기출이 안 나온 그 6구평에 나왔는데 그런 작품들 잘 봐야 됩니다. 이게 오발탄인데 원래 소설이었거든요. 근데 씬 넘버 69번. 장면 번호 69번 장면인데 그 피난소 수용소 안이라고 하는 현재 이 공간이 설정이 되어 있고 담요 바지를 입은 철호의 아내가 널빤지 조각을 입고 굉장히 그 헐벗은 상태에서 고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철호가 자기 아내가 고생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적 독백을 하는 거죠. 저걸 저토록 고생시킬 줄이야.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심란한 자기 아내가 고생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장면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제 5번에 보면은 인물의 내적 갈등 요인을 짐작케 한다. 이 짐작하게 한다가 바로 이제 암시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불만족스럽고 현재 조금 그 평온하지 못한 상태. 이건 다 내적 갈등의 상태거든요. 아내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갈등 요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가난이죠. 담요 바지를 입고 아주 헐벗은 상태에 자기 아내를 보면서 그러니까 내적 갈등 요인을 짐작하게 하죠. 가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바로 밑에 담요 바지 아내의 모습, 현재의 모습이 이제 오버랩. 그러니까 현재 장면하고 이제 다른 장면을 겹치면서 장면 전환이 일어나는 거. 이게 오버랩이거든요. 과거의 모습이 나오죠. 여학교 교복을 입고 노래 부르고 있는 그 시절의 아내. 굉장히 그 상큼했던 아내의 모습이죠. 다시 또 오버랩. 과거의 모습 나오다가 다시 또 화면 전환되면서 겹치면서 장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신부 차림이 아니야. 결혼할 때 돌아오라 소렌토요 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아내의 즐거운 모습. 이게 딱 나온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장면, 가난한 현재 장면하고 여학교 때 상큼했던 아내의 모습하고 결혼식장에 그 발랄했던 아내의 모습이 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1번에 세 화면이 연속적으로 중첩돼서 상황이 이렇게 즐거웠다가 이렇게 가난해진 모습으로 변화를 보여준다. 그건 맞고요. 이번에 아내의 좌절된 꿈이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담요 바지를 입고 헐벗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소술자가 철호의 아내는 굉장히 헐벗었다, 가난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술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나 희곡은 전부 다 대화나 이런 그 행위를 통해서 다 암시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 파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장르예요. 이런 걸 통해서 암시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묻잖아요. 그리고 3번에 철호의 이중적 성격이 소도구를 통해 드러난다. 소도구라는 것은 뭐 널빤지라든가 뭐 어떤 그 의자 이런 도구들인데 그건 나왔긴 나왔는데 철호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지 뭐 위선적이다. 옛날에는 뭐 이렇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거짓말을 의도적으로 쳤다. 이중적 성격가 아닙니다. 위선적이고 겉다르고 속다르다. 이건 아닙니다.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담요 바지는 현재 가난한 모습이고 교복은 상큼했던 과거의 모습이 대조, 차이가 나게 드러낸다. 이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시나리오 희곡에서는 전부 다 암시예요. 다 시간, 공간 다 암시다 이거죠. 자 3번 198쪽의 3번도 A에 대한 설명. 이 설명도 바로 암시 설명을 잘해라 이겁니다. 전부 다 이 설명 보여준다, 드러낸다, 부각한다 다 설명 암시거든요. 자 칠복이가 이제 마을에서 아내를 잃고 징소리로 막 시끄럽게 구니까 마을 사람들도 이제 낚시꾼들을 다 쫓아내버리니까 마을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관광객들을 다 쫓아내버리니까 칠복이를 미워하는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서 내보내는 그 장면이 A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공간, 자연물, 시간 이런 것들 대화, 인물들의 행위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이게 인물들의 심리를 어떻게 암시하고 사건 전개가 어떻게 암시되고 있느냐 그걸 잘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8쪽에 A에 보면은 이제 문장 하나하나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의미롭지 않은 단어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공간 찾고 시간 찾고 자연물 찾고 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봉군의 주막에서 나왔다. 이거 공간이죠. 봉군의 주막.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죠.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 동그라미 치고 자연물이죠. 이런 걸 통해서 다 암시하니까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장로를 향해 구신장로 공간이죠. 어둠 속을 걸었다. 어둠 시간적 배경이죠.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마을 사람들이 칠복이와 그의 딸을 내보내고 있는 이 장면이란 말이에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렇죠. 침묵 속에서 서로 슬퍼. 칠복이 등에 업힌 딸아이가 켈로켈로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서 덮어 씌워주었다. 이게 바로 봉구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봉구가 칠복이 딸이 뭐 켈로켈로 하니까 죽어라 압사시키는 질식사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배려죠. 그러니까 뭐 칠복이 자체가 싫어서 보내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칠복이는 다 옛날에 정든 마을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암시하는 거죠. 배려입니다. 갈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보내기 싫은데 보내야만 한다. 마을 사람들의 내적 갈등이고 칠복이도 떠나기 싫은데 떠나야 한다. 내적 갈등인데 칠복이하고 마을 사람들 사이가 진짜 극단적인 어떤 그 대립과 진짜 원한과 증오와 이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다 그렇게 덮어 씌워주잖아요. 칠복이 딸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어. 이게 이제 자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진짜 떠나 보내야 되는 그 이별의 상황을 빗방울이 더 거세게 쏟아지는 장면을 통해서 정서를 심화하는 거죠. 슬픔의 고조 분위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이런 세팅 작업을 잘 해줘야 되는 것이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바람이 가을바람, 예, 가을, 계절적 배경, 바람, 자연물, 으스스 몸이 떨렸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 이별의 슬픔, 가슴 아픔, 떨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체적 떨림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따금씩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어두운 눅눅한 어둠의 이구석 저구석을 쿡쿡 쑤셔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근데 이런 문장은 도대체 왜 썼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이제 제가 설명한 대로 9시 뉴스처럼 파편적인 객관적인 어떤 정보의 나열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은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불빛 있잖아요. 깜빡깜빡거리는 헤드라이트가 어둠의 이구석 저구석을 쑤셔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객관적인 정보라고 볼 수가 없죠. 어떤 유의미한 의미로운 부분 그리고 그것은 곧 인물의 정서 심리라고 연결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이구석 저구석을 쑤셨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그걸 알려면은요 바로 뒤를 읽어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자동차의 불빛이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제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 맞은 것처럼 섬찟섬찟했다.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떠나보내야만 되는 마을 사람들의 가슴도 아팠다 이거죠. 따끔따끔. 그러니까 총 맞은 것처럼 따끔 아팠다 이거죠. 그러니까 헤드라이트가 어둠의 이구석 저구석을 쑤시면서 내달았다. 그 자동차 지나가는 모습을 이렇게 서술한 것은 그만큼 이구석 저구석을 쑤시듯이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따끔따끔 아픈 마을 사람들의 아픈 심리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쓰여진 것이거든. 자, 그 다음에 신장로에 당도했어. 헌털뱅이 버스가 왔어. 밀어 넣었어. 다시 오지 마. 그러면서도 봉구가 1,000원짜리 2장을 주머니에 쑤셔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칠복이가 싫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보내는 거죠. 칠복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으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돼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그러니까 쓸쓸함, 안타까운 이별의 장면을 A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지 1번의 무한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이 이렇게 쓴 거예요. 자연물을 통해 정서를 드러낸다. 근데 이 드러낸다는 것은 자연물을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암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드러낸다는 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연물이 나오잖아요. 미루나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또 가을바람, 바람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 자연물이 나오면은 이런 걸 통해서 안타까운 마을 사람들의 이별의 모습이 드러나 있으니까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 감각적인 어휘를 통한 2번. 감각적인 어휘라는 것은 이렇게 어둠 같은 거 시각 나오잖아요.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런 거 몸에 떨림 촉각적인 거 나오잖아요. 헤드라이트가 쑤셨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총 맞은 것처럼 섬찟 이런 거 다 촉각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창 후미 촉각 이런 감각적인 어휘가 나왔잖아요. 그 이별의 슬픈 분위기다. 분위기가 점점 더 아픈 분위기로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 분위기 고조가 뭐 어느 정도나 돼야 분위기 고조냐? 그냥 이런 것은 대부분 맞아요. 그냥 분위기가 점점 더 뭐 이렇게 이별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픈 상황이 더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시간적 배경이라는 것은 이제 밤이다, 가을이다, 이런 계절적 배경, 밤이다. 그래서 상황, 이별의 상황이 이제 암울하죠. 이런 거 부각시키고 있자. 맞고. 그 다음에 4번에 명멸하는 불빛이다. 명멸은, 밝을 명, 꺼질 멸. 그러니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 그 불빛이 뭐냐면 자동차 헤드라이트 아닙니까? 헤드라이트가 어둠의 이구석 저구석을 쑤시며 달아났다, 내달았다 했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헤드라이트에 꺼졌다, 켜졌다. 어둠을 밝힐 때는 켜진 것 같고, 어둠 속에 묻히면은 이제 꺼진 것 같고, 이런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불빛을 통해 가지고 결국적으로 말하고자 한 것은 9시 뉴스처럼 객관적인 보도가 아니라, 그럼 결국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따끔따끔 아팠다. 인물들의 심리 상태를 뭐한다? 암시한다. 이게 바로 이제 암시 복선 문제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전형적인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만이 낼 수 있는 전형적인 문제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아주 그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5번에 공간의 이동, 구신장로를 향해서 갔잖아. 버스 타기까지 공간의 이동 맞죠? 근데 인물들 간에 심화된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갈등은 칠복이도 갈등, 마을 사람도 갈등, 그건 맞는데 앞에 수식어 있잖아. 인물들 간의 갈등이다. 그러면 인물들 간의 갈등이 나오려면은 칠복이가 마을 사람을 싫어해야 되고, 마을 사람들이 칠복이하고 그 딸마저도 싫어해야 되는데, 딸 아이도 덮어 씌워주고 갈 때 또 2,000원까지 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봉구가 1,000원짜리 2장을 주니까 뭐 칠복이가 뭐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요즘에 물가가 얼만데 2,000원 가지고 되겠느냐. 10,000원 채워라 하면서 막 신장로 위에서 칼부림하고 시장 뭐 나를 이따위 1,000원으로 이런 종류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상황으로 보자면은 갈등은 있는데 인물들 간의 갈등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갈등 파악에서 이 수식어를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제가 노트에다 안 쓰고 지금 말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근찬의 나룻배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 앞부분 줄거리를 꼭 읽어야 됩니다. 그 전쟁터로 6.25 사변대 나갔어. 용팔이하고 두칠이하고 천다리가 나갔는데 두칠이만 살아 돌아오고 천다리가 뼈가루가 돼서 함에 백골함에
돌아오자 그 천다리의 아내인 순녀가 비극적인 피토하는 울음을 우는 그 대목, 읍내로 들어가서 그 뼈가루를 찾아오는 그 대목. 그래서 뼈가루를 찾아오자 그 마을 사람들이 두칠이도 막 너무나 슬퍼하는 그 모습, 비극적인 천달의 죽음 앞에 직면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문제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 이제 읽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4번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을 적절치 않은 것은 했죠? 기억이 바로 빨간 자전거인데 바로 우편 배달부가 타고 온 그 자전거고 여기에서 편지, 군수가 보내온 편지를 받게 되죠. 빨간 자전거는 마을 밖에 소식을 전해주는 매개 역할을 한다. 이게 편지를 전해주는 역할, 중간자적 역할을 하니까, 그 매개체 역할을 하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니은에 보면은 니은이 울음소리인데 누구의 울음소리냐면 바로 앞에 나오죠. 순녀의 피나는 울음소리예요. 그러니까 편지 받자마자 순녀는 이제 군수가 전쟁터에 사망했다. 그런 내용이 쓰여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된 입장에서는 피나는 울음소리를 울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천다리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순녀의 기대가 좌절된 거. 이건 맞단 말이에요. 근데 3번에 티그 밤이 되어도 뒤숭숭했다. 뭐 뼈다귀가 어쩌고 이제 거기에 사망했고 그 유골 함에 있으니 읍내로 가서 찾아가라. 군수가 보낸 편지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것은 이미 그 천달의 죽음을 확인한 그 밤, 비극적인 밤이란 말이에요. 근데 3번에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복선, 암시와 복선이란 말을 쓰잖아요. 이게 평가원 문제입니다. 6, 9월 평가원 문제죠. 그러니까 암시와 복선이란 말을 정면에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암시와 복선이라는 것은 앞에 암시하고 밑에 선을 깔아놨어. 그래서 그 뒤에 사건이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은 불길한 일이 생길 것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이 아니고요. 이미 천다리가 죽었잖아. 그래서 천다리 죽음을 알고 순녀가 피나는 울음소리를 울게 된 그 밤이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게 아니라 선후관계. 선후관계가 틀린 거죠. 이미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그 비극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길한 일이 생길 것임을 암시하는 복선 역할이 아니에요. 이미 편지 속에 다 드러나 있어. 이미 비극적인 일이 생겼어.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 그 슬픈 시간이 밤이기 때문에 선후관계가 안 맞죠. 그래서 생길 걸 암시한다. 이게 틀려서 답입니다. 그리고 리을의 읍내라는 공간은 이제 가서 그 유골함을 가져오게 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천달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된 공간이 맞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미음은 버글건 불길인데 그날 저녁에 하늘의 빛깔이죠. 그 유골함을 들고 올 때 그 저녁의 하늘은. 그래서 미음의 천달의 죽음으로 인한 마을의 비극적인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려서 답이고요. 5번에 A를 읽은 사람들의 반응. 그러니까 A에 나와 있는 이 반응 같은 경우도 암시되고 또 뭐 복선과도 관련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A에 대한 반응이 뭐냐. 감상, 설명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A에서는 순녀의 그 아들인 대열이가 엄마한테 읍내에 간다고 하니까 읍내가 뭡니까? 읍내가 뭐고 뭐하러 가노? 이런 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순녀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남편의 죽음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놓고 말을 할 수가 없죠. 이 아이의 아빠의 죽음에 대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아무런 대꾸를 할 수가 없는 바로 그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건 뭐냐면은 1번에 말이 없는 어른들을 아이의 입장에서 비판하고 있다. 근데 대열이가 아이의 입장에서 어른들을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그냥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읍내가 먹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하러 가노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궁금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근데 이 어린아이가 무슨 이성적인 논리력이 있어가지고 비판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아이의 입장에서 비판한 게 아니고 이번에 철없는 아이와 권위적인 아이들 사이에 선명한 대비. 근데 여기서 어른들이 순녀도 그렇고 그 할아버지도 그렇고 여기서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이유가 있는 거죠. 권위적이고 막 행세를 하려고 해서 이렇게 말을 안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권위적인 어른 이런 게 틀린 겁니다. 3번에 어른들의 침묵을 통해 그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근데 어른들의 침묵이라는 것은 아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아빠가 죽었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이지
그들 간의 갈등, 그들이 이제 뭐 선명치 않지만 어른과 어들 사이의 갈등 그런 것도 안 되고 대열이하고 어른들 사이의 갈등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어쨌든 뭐 갈등이 심화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4번에 보면 아이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통해 바로 천달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이게 부각하고 있다, 드러낸다, 보여준다, 암시한다. 이게 이제 4번이 딱 맞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에 어른들에게 지속적으로 질문한 아이를 통해 작전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그러면 상황이 뒤집어져야 돼요. 뭐 천다리가 다시 살아왔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암시와 복선 20강 내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암시와 복선이라는 것은요, 그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것은 서두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문학은 무의미한 어떤 정보가 그냥 나온 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나 시간이나 자연물이나 대화나 어떤 외양 묘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물의 심리와 정서하고 사건의 전개 내용하고도 다 연결이 되고 있다. 이게 바로 암시된 것, 복선이라는 것이고요. 인과적으로 상황 맥락을 살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굉장히 상식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뜬금없이 뭐 초라한 들판을 통해 뭐 형의 내면 심리를 암시한다. 이렇게 뜬금없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문학의 논리적인 출제 방식이 있음을 제가 이제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평가원에서 문학을 전공한 선생님들의 출제 방식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접근에 들어가면은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문학 개념에 대한 이 원리들을 실제 문제를 푸는데 응용하고 적용을 쭉 해 나가면은요, 문제도 굉장히 더 모호했던 것들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금방 좋은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상태로 쭉 지속을 해 나가시고 21강에서 이어서 다시 또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